경북의 한 작은 마을. 10월 오후 단풍이 곱게 물든 마을. 경로당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박만수가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꼼꼼히 숫자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펜을 잡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만수는 지난 15년간 마을 경로당 총무를 맡아오면서 한 번도 장부에 오차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회계 보고를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르신들에게 이번 달 발전기금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한 명씩 기부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만수의 말투에는 30년간 이 마을에서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매달 100만 원씩 발전기금에 기부하고 있었지만 그는 절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검은색 중형 승용차가 경로당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준호, 만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키 175cm의 단정한 체격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는 20년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올해 초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경로당 마당으로 들어서자 만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자지간의 애틋한 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일찍 왔다고 하자 장부 정리를 천천히 하라며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켜본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마을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모습 말입니다. 만수는 지난 3년간의 재개발 보상금 덕분에 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30년 전에 지은 단층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차도 10년 된 중고 경차였고 옷차림 역시 늘 검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요즘 아버지가 부쩍 피곤해 보인다며 집에 가서 쉬자고 제안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 있었지만 그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마침내 장부 정리를 마친 만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이 엄습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급박한 외침이 경로당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하며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는 가쁘게 변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달려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순덕 어르신이 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김태식 어르신은 만수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 만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핏기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의 아버지를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만수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혈압이 200에 120으로 측정되었고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따라오세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진지한 목소리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군립의료원으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풍 풍경이 평소 같으면 아름다웠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박만수의 평범한 일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군립의료원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는 가운데 박준호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6시간 전 경로당에서의 평온했던 시간이 마치 며칠 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와 각종 의료기기의 신호음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7시 담당의사인 김성호 과장이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만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고 즉시 관상동맥 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최소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담당 간호사의 설명에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지역농협은행에 적금을 넣어두었다고 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준호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만수의 모습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만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곧 병원비 걱정이 앞섰던 만수는 준호에게 적금을 해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농협은행에 5천만 원의 정기적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은 집 안방 서랍 둘째 칸에 있어 도장도 같이 있고 만수의 목소리는 산소 마스크 때문에 작게 들렸지만 준호는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유임장을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 아들이 대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말한 대로 통장과 도장을 찾았습니다. 낡은 농협 통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정기적금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만기일은 내년 3월이었지만 중도해지도 가능했습니다. 준호는 병원으로 돌아가 아버지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에 서명을 했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상 직접 은행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은행에 가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지역농협은행의 영업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위임장, 진단서, 통장, 도장,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까지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밤 11시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한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깊은 밤, 만수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신뢰해온 은행에서 아들이 별 문제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8시 50분 박준호는 지역농협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 개점 10분 전이었지만 그는 이미 모든 서류를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임장, 진단서, 통장, 도장, 그리고 신분증까지 가방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가장 먼저 들어가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이서진으로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와 네이비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전 이곳에 발령받은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시골 지점에 출근하는 것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서진의 건조한 인사에는 조금의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아버지의 적금 해지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임장과 진단서, 통장을 차례로 이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서진은 준호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예심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나의 번거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만수의 계좌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귀찮다는 듯했습니다. 정기적금 5천만 원. 이서진이 무심하게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위임장을 집어들고는 마치 흠을 잡으려는 듯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이서진의 냉담한 목소리가 창구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듯 익숙한 말투로 거절 이유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규정, 본인 확인 원칙, 대리인 업무 제한 등의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위임장과 진단서를 가리키며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의 형식이 완벽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공증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인데 꼭 본인이 와야 하는 건가요? 준호의 간절한 질문에 이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고객의 사정보다 규정과 절차가 더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시골 고객들은 항상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와서 업무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를 둘 수는 없어요. 이서진의 단호한 거절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30년간의 거래, 내역을 언급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서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시계를 보며 다른 고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핑계로 준호를 서둘러 보내려 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물었지만 이서진은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더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서 오세요로 말하며 서류들을 도로 밀어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는 고객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어떤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준호는 빈손으로 은행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위임장과 진단서, 그리고 아버지의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서진은 준호가 나간 후 다음 고객을 부르며 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하나의 거절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거절한 고객의 아버지가 이 은행의 가장 중요한 VIP 고객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10분간 고민한 끝에 다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급박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서진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술 동의서와 입원 확인서까지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이서진은 준호가 다시 나타나자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거절했는데도 다시 오는 고객들을 특히 번거로워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서진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아버지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관상동맥 성형술, 중환자실 입원 등의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30년간 이 은행만 믿고 거래해 오셨는데 준호의 간절한 설명을 듣던 이서진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인내심이 떨어지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업무는 업무이고 개인 사정은 개인 사정이라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고객님,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규정은 바뀔 수 없습니다. 이서진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보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경로당 총무로 얼마나 헌신해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시골 특유의 인정주의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발전기금도 관리하시고 어르신들 돌봄에도 앞장서셨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준호의 말이 계속되자 이서진은 노골적으로 시계를 쳐다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런 시골의 인간관계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그저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만 보였습니다. 위임장에 도장도 찍혀 있고 진단서도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입니다. 준호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제시하자 이서진은 마지못해 서류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서류의 모든 부분에서 흠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공증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서진이 지적한 부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위임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며 거절 사유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하면 될까요? 공증이 필요하다면 받아오겠습니다. 준호의 적극적인 태도에 이서진은 내심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런 끈질긴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피곤했습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준호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공증을 받아온다고 해도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이상 어렵습니다. 은행 내부 규정이 까다로워졌거든요. 이서진의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충분한 서류가 있으면 처리 가능한 경우였지만 그녀는 번거로운 업무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이런 복잡한 상황의 고객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서. 준호의 마지막 간청에 이서진은 마침내 짜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 오세요. 오전 10시 15분. 준호는 결국 두 번째로 빈손으로 은행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45분간의 설득 시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준호의 힘없는 목소리에 전화 너머의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거래해온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에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던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신뢰해온 은행에서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던 박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조차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당한 모욕과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산소 공급 장치, 링거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오후 3시에 면회를 왔을 때 만수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은행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말렸지만 만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30년 동안 거래한 은행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는 없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만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불러 외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완강한 의지 앞에서 결국 담당 의사와 상담 후 2시간 한정 외출을 허가받았습니다. 단,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오후 4시 준호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혀 병원을 나섰습니다. 만수는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 농협은행으로 향하는 동안 만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룸미러로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준비하는 동안 만수는 산소호흡기의 압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은행 입구에서 잠시 멈춘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그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밀며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구에서 인사하던 안내 직원이 휠체어에 앉자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만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고객이 은행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곧이어 은행 내부의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 4명이 모두 뒤돌아보았고 창구 직원 3명도 업무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은행 내부는 순간적으로 정적에 빠졌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만수의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서진도 자신의 창고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침에 거절했던 그 고객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밀고 이서진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산소호흡기 머머로 이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30년간의 신뢰와 오늘의 배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박만수입니다. 만수의 첫 마디가 은행 내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이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적금을 해지하러 왔습니다. 만수의 두 번째 말에 은행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은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절했던 고객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이서진을 기다렸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은행 내부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제 이서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적금 해지 업무가 아니라 한노인의 존엄과 은행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이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만수의 모습이 주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수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만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적금 해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물었습니다. 이서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내세웠던 규정과 원칙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서진이 규정 때문이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하려 하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전 재산을 인출하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은행 내부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대기하던 고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서진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서진이 전 재산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만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꺼내 창고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통장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만수는 30년간 모은 돈이며 재개발 보상금도 모두 여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서진은 급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총 잔액을 보고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298억 7천만 원. 이 작은 지방은행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었습니다. 이때 2층 지점장실에서 김지훈 지점장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지원이 급보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휠체어에 앉아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고객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김지훈이 무슨 일인지 이서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30년 거래 고객인 박만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지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박만수라는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최대 VIP 고객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모습으로 은행에 온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30년 거래했는데 적금 하나 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만수의 편안하면서도 서운함이 담긴 말에
김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만수는 자신이 이 은행에 부임하기 전부터 거래해온 원로 고객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직접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김지훈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만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급성 심근경색, 수술, 그리고 아들이 겪은 일련의 과정들을 조리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김지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만수는 적금 하나 해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며 그래서 직접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훈은 이서진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정리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어. 만수의 선언에 은행 내부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300억에 가까운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 작은 지방은행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김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지훈이 급히 중재에 나서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30년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은행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훈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때 은행 내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몇몇은 SNS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지역사회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김지훈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은행의 명성과 존립에 관련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만수의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김지훈이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며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간절하게 제안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긴장감 넘치는 은행 내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지훈의 간절한 요청에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의 시선들과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는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좋아, 들어보지. 만수의 대답에 김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급히 VIP 상담실로 안내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고객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따라갔고 이서진도 김지훈의 눈짓에 따라 함께 들어갔습니다. VIP 상담실은 6평 남짓한 공간에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만수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김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서진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런 큰 문제로 번진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지훈이,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만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화가 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무시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지훈은 만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서진의 행동이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저버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직원이 나를 어떻게 봤겠나. 시골 늙은이가 뭘 안다고 생각했겠지. 만수의 서운함이 담긴 말에 이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난 것 같았습니다. 김지훈은 이서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김지훈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만수에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쌓기 어렵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은행을 30년 믿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대접을 받으니 마음이 아프다. 만수의 솔직한 심정 토로에 김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VIP 고객 관리에 소홀했던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만수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마을
경로당 총무로 15년간 봉사해왔다는 것, 발전기금, 관리와 어르신들, 돌봄 등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어.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 만수의 말에 김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수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VIP 고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은행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나? 만수의 제안에 김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수는 은행 직원이 자신이 하던 일을 6개월간 대신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경로당 운영, 발전기금 관리, 어르신들과의 소통 등을 직접 체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객이 누구인지, 지역사회가 뭔지 배워보라는 거야. 만수의 제안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이서진이 시골을 무시하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우는 이 제안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조직 문화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그 일을 맡는다면 은행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겠네. 만수의 최종 제안의 상담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만수와 김지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이 마을 경로당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지훈은 이서진을 바라보며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300억에 가까운 거래를 이룰 수는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의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서진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서울명문대 출신인 자신이 시골 경로당에서 일한다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경우 자신의 업무 실수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만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상담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이서진은 생전 처음으로 마을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출근할 때 입던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경로당 안에는 이미 어르신 10여 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서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수가 병원에 입원한 후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갑자기 젊은 여직원이 나타난 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순덕 어르신이 가장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서진이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서진은 어색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당분간 만수를 대신해서 경로당 일을 돕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분이시구나. 만수 어르신과 무슨 일이 있었나? 김태식 어르신의 질문에 이서진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만수가 병원에서 직접 은행까지 와야 했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서진은 발전기금 장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만수가 15년간 손으로 꼼꼼히 적어온 장부는 컴퓨터 작업에 익숙한 그녀에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이서진은 어르신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사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족사, 건강 상태, 일상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이서진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성의는 전해졌습니다. 셋째 주, 이서진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독거노인인 최영수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것입니다. 이서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나서서 도와주었고 함께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서진은 지역사회의 끈끈한 유대감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경로당 김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완전히 초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양념을 버무리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배웠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는 이서진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담, 자식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고민 등을 들으며 그녀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박만수가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그는 휠체어 없이 지팡이만 짚고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이서진은 만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서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차갑고 건조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함과 진정성이 묻어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서진의 고백에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골을 무시하던 편견은 사라지고 진정한 존중과 배려를 배운 것입니다. 고객님들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의 두 번째 사과는 더욱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끔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훈 지점장도 경로당을 찾아와 만수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서진의 변화를 보며 이번 일이 조직 전체에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지역농협은행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서진을 비롯한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서진은 우수 직원상을 받으며 진정한 변화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경로당 총무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서진이 보조 총무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경로당을 찾아와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만수와 이서진은 경로당 마당에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우정이 느껴졌습니다. 갈등에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성향이 지는 마을 풍경 속에서 경로당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변화와 성장, 그리고 진정한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던 사연 한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